2025년 12월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3,900선을 오르내리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월급쟁이의 경제학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달러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어떻게 우리를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 경제의 내부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그 부채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연착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한계 가구의 급증입니다. 한계 가구란 번 돈으로 대출 원리금조차 갚기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국내 한계 가구는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15%에 달하는 3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5집 중 1집은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 시대에 영끌로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로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들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뇌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계 가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은행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다른 가구와 기업들을 압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내준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결국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을 파산시키고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계 가구 문제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임시 방편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실을 이연시켜 문제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확산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짓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건설사는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이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팔렸고 건설사와 금융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미분양이 속출하고 사업성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 캐피탈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부터 부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은 134조 원, 연체율은 2.42%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반창고로 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일부 건설사나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습니다. A증권사가 부실화되면 A증권사의 돈을 빌려준 B은행이 위험해지고 B은행과 거래하던 C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연쇄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도 한보철강이라는 대기업의 부도에서 시작되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위기가 확산된 결과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는
제2의 IMF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내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지방 사업장부터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규모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이것은 빚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시점을 뒤로 미뤄준 것뿐입니다.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빚의 굴레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연체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점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경기 침체로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선택하고 있지만 폐업 후에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들의 부실은 가계부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내관입니다. 자영업자의 붕괴는 단순히 가게 몇 개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붕괴, 고용 감소, 그리고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이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이제는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쇄도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큰 구멍을 뚫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기업 투자의 급격한 위축입니다. 기업은 경제의 심장입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돕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마저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실적 악화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첫째, 고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셋째,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와 규제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 이는 곧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면서 미래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위험도 커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괜찮을지 몰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멈춘 경제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대신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패스트푸드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결국 큰 병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의 투자 위축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인구 문제는 경제의 모든 측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약화됩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셋째, 내수 시장이 위축됩니다. 소비의 주축이 되어야 할 젊은 층이 줄어들고 노년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니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구 문제는 마치 서서히 다가오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한번 닥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인구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이고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비상금이라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빚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 신용카드 리볼빙, 마이너스 통장 등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순서대로 갚아나가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비상금은 절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안정판입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구는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자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에만 몰빵 투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에 그리고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격언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양한 국가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득이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전문성이나 취미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능력이 있다면 주말을 이용해 외주 작업을 할 수 있고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나 전자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수입일지라도 이러한 두 번째 월급은 당신에게 경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배당주 투자나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투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업들은 진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원합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세요. 또한 경제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신문과 뉴스를 꾸준히 보고 경제 관련 서적을 읽으며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해야 합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포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좋은 자산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고 총알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호황기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황기에 씨앗을 뿌려 다음 호황기에 수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냉정하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려 투매에 동참하는 대신 위기 너머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월급쟁이의 경제학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고 실용적인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